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론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최상미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사회복지 행정론 사이버 수업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보니까 다들 시험을 잘 보셔서 그래도 그래도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기말고사가 이제 다가오죠.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기말고사 대비를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를 공유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 관계없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1시간 딱 정해져 있으면 저번에도 시간이 넘어서 좀 힘들었어서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는 걸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사회복지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리더십,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 모금 관리, 자원봉사 관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좀 개괄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런 영역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는 우리 오늘 기말고사 대비는 여러분들 1급시험 대비 준비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하거든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별로 시험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기말고사 대비에는 사회적 경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주제와 관련해서 이 대비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문제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죠. 리더십부터. 리더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부하셨겠지만 특성이론, 그 다음에 상황이론, 행동이론 이렇게 3가지가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으로 얘기가 돼요. 그래서 특성이론은 일단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고, 그런 타고나는 리더의 자질과 특성을 탐구하는 것, 탐색하는 것. 그게 이제 특성 이론의 관심이고 핵심이고요. 행동 이론은 리더는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들을 훈련을 통해서 학습해서 습득하면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고요. 상황 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 최고의 리더십이 다른데 상황으로 고려해야 될 게 리더와 직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과업의 형태, 과업의 구조, 그다음에 리더의 영향력, 이 3가지에 따라서 이게 뭐 과업이 복잡하냐, 뭐 자율성이 있냐 없냐, 뭐 리더와 직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밀접하냐 아니냐, 리더의 영향력이 크냐 안 크냐, 뭐 이런 어떤 요소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리더십은 달라질 수 있다가 이제 상황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보시면 되고 중심으로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행동 이론은 또 다시 3가지로 나뉘죠. 크게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서는 배려와 구조화, 그죠? 배려와 구조화는 즉 배려는 관계고 구조화는 과업, 그죠? 이거와 관련해서 유형화를 하죠. 배려가 높고 낮고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유형화를 하는데 둘 다 높은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오하이오는. 그다음에 미시간대 연구도 비슷해요. 관계지향적 구성원 중심과 과업 중심 이 2가지로 봐서 이렇게 또 유형화를 했는데 이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둘 다 높은 게 아니라 구성원 중심, 관계지향적인 게 높은 게 이직을 낮추고 이런 영향들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유사하게 또 인간과 생산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봐서 과업지향, 관계지향인 거죠, 결국. 그래서 이거를 9개로 나눈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9개로 나눠서 81개 꼭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둘 다 높은 거, 생산만 높은 거, 인간만 높은 거, 둘 다 낮은 거, 중도형 이렇게 5가지의 리더 유형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요 둘 다 높은 T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관리 격자 이론이고요. 그래서 행동 이론은 요 3가지를 조금 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가지 다 시험에 나와서요. 그래서 우리 좀 비슷한 내용들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 문항을 다 살펴볼 텐데요. 이거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죠.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황 이론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의 행태와 자질이 달라진다고 본다. 이거 맞네요. 답이 1번이네. 옳은 것은. 그죠? 1번 맞고. 행동 이론은 아니죠. 여기 성공적 리더십은 조직이나 집단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이거 상황 이론이죠. 관리 격자 이론에서는 중도형이 아니라 둘 다 높은 팀형이 최적의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봤죠. 특성 이론은 생산과 인간에 대한 행동 유형으로 구별되는 거. 이거 행동 이론의 관리 격자 이론이죠. 아니죠. 특성 이론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리더의 선천적인 자질과 특성을 찾는 게 이제 특성 이론이죠. 거래적 리더십은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추종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이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여기 지금 보기가 빠졌는데 그냥 여기 각각이 옳으냐 아니냐만, 각각이 무슨 리더십이냐만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죠? 보기가 어떻게 이렇게 붙이다가 빠졌나 봐요.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다. 이거 행동이론이죠. 그죠? 업무의 환경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리더십 달라진다. 이건 상황. 근데 환경 특성으로 고려하는 세 가지: 리더의 영향력, 리더와 지원 관계, 과업 구조. 리더십은 타고난다. 특성이론. 리더십은 지도자와 추종자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변혁적 리더십이네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른 것은 행동이론,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맞죠? 아까 행동이론이 3개, 오하이오하고 미시간대 관리격자 이론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모두 대체로 배려 구조화, 구성원 중심, 과업 중심, 인간 생산, 이렇게 관계지향적 직무, 과업지향적 이렇게 나눠서 구분되죠. 이건 맞는 말이네요. 경쟁적 가치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성숙에 따라서 리더는 관리 행동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이거 상황 이론이죠. 그죠? 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의 개혁적 변화 지향적인 모습과 비전 제시가를 통한 동기부여. 이거 맞죠? 기억, 디귿 맞고, 니은 틀리고. 특성 이론은 구성원 성장에 대한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아니죠. 특성 이론은 리더가 가지는 보편적인 그런 어떤 특성들, 선천적인 특성들을 찾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특성 이론이죠. 틀리네요. 기억, 디귿.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상황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아니죠. 상황적 리더십,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예요. 상황적 리더십은 이건 틀린 말이고, 관리 격자 이론은 아까 행동 이론, 그죠? 아까 또 설명했죠. 효과적인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거. 이거 행동 이론이죠. 이것도. 경쟁 가치 리더십도 상황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경쟁 가치 리더십은 현대적 리더십인데 상반된 가치의 균형을 추구해요. 상황을 강조하지 않고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리더는 그렇죠. 우리가 상황 이론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직원의 성숙도예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리더십 이론은 이 3가지. 지위 권력 정도, 관계, 과업 구조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직원의 성숙도 중요하다. 반드시 이거 상황 이론이죠. 지시적 리더십과 이게 여러분 최근에 좀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좀 다루기도 했는데, 네 가지 그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지시적 리더십은 여러분 조금 과업지향적 리더십하고 유사하고, 참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협력, 협동, 제안,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참여적 리더십이 더 유용하고 더 적절할 때가 있고, 경우가 있고, 또 지시적 리더십이 그럴 경우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게 1급 시험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지시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을 좀 비교해서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먼저 참여적 리더십이 갖는 장점이네요.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다. 이거는 지시적 리더십의 특징이고, 이건 지시적 리더십.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는 것, 통제와 조정, 지시적 리더십. 신속한 결정, 지시적 리더십. 그냥 지시하면 되니까, 리더가, 그죠? 그리고 보상과 처벌을 통한 통제 관리, 통제 조정, 통제 관리, 신속한 결정, 이런 거 다 지시적 리더십. 구성원들 간 참여, 정보 교환, 협력 협동, 뭐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 요게 참여적 리더십이네요. 자, 5번이고요.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그쵸? 다양한 그 조직 구성원들의 기술과 지식을 막 다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상급자의 권한과 회의를 포기하는 건 아니죠.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소요 시간 오래 걸리죠. 그리고 책임 소재 다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니까 책임 소재의 문제들을 가질 수 있고 맞는 얘기고, 기술 수준이 높고 자율성이 높고 전문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의사의 삶에서 일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 답은 2번이네요. 사회복지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 이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1번 사회복지 조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맞고, 직무 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 여러분,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서 관련해서 좀 나와요, 시험이. 직무 기술서는요, 직무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떤 직무, 뭐 이런 거. 직무 명세서는 직무 분석을 한 다음에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그래서 이런 직무를 수행하려면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에 필요한 어떤 지식과 기능과 능력, 뭐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직무 명세서예요. 네, 요거 두 개를 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고요. 보죠. 그러면 맞고, 직무 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얘기고, 선발 시험 방법은 필기, 실기, 면접.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직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죠. 직무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하려면 어떤 지식 기능이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하냐가 명세서니까 이게 지금 틀리죠. 그죠? 분석한 다음에 명세서 해야 되니까 옳지 않은 거는 리을이네요. 리을. 네. 두 번째,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 분석 이전, 이거 같은 문제네. 직무 분석 이전에 아니에요. 직무 분석 한 다음에 직무 명세서 작성해요. 답은 틀렸네요. 1번이네. 읽어보죠. 직무 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대한 기술이다. 맞고, 직무 명세서는 요건에 대한, 그쵸. 수행자의 요건에 대한 자격증은 이런 직무를 수행하려면 뭐 자격증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가 명세서고, 인사관리는 이런 걸 포함한다. OJT는 일상 업무 수행하면서 하죠. 그럼 다 맞는 말이네요. 1번.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직원 채용을 위해서 직업능력 검사 시행하죠.
먼저 들어가면 직원 OT 하는데 조직의 사명, 미션, 역사, 기본 정책 같은 거 아주 살펴봐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업무 담당자를 위해서 기무 기술서 했고 성과평가를 위해서 행동평가 실습법 다 맞는 얘기인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슈퍼비전도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슈퍼비전 문제들을 여러 개 넣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죠. 슈퍼비전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슈퍼비전의 세 가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행정적 기능, 그죠? 서비스 제공을 기록하고 평가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행정적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 기능 있죠. 슈퍼바이지의 기술과 지식 향상 같은 거,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지지적 기능. 감정과 정서를 매만져주고 인정, 칭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 그래서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진 예방에 또 슈퍼비전이 중요해요.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이. 자, 한번 보죠. 하루 씨는 슈퍼비전을 행정, 지지, 교육적 기능으로 설명한다. 맞는 얘기고, 긍정적 슈퍼비전은 소진 예방에 도움을 준다. 맞고, 동료 슈퍼비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인정돼요. 3번이 되겠네요. 관리 및 통제의 수단, 행정적 기능. 질은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좌우된다. 맞아요. 답은 3번.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둘 간의 슈퍼바이저와 지 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의 핵심이다. 그죠? 리더십과 굉장히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슈퍼비전의 형태도 되게 달라져요. 보다 행정적인 경우가 있고 교육적인 경우가 있고 지지적인 경우가 있고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심이 있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행정행위의 일종이기도 해요. 가치와 감정의 문제를 배제하지 않죠.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해요. 전문적 기술 전수도 중요하지만 이 둘 다 해요. 답은 4번이네. 슈퍼바이저는 상급자 그리고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복수 역할 간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역할 간등 문제가 간간히 일어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자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식, 기술, 경험 필요하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만 가진다고 바로 하지 않고요. 몇 년 이상, 보통 3년 이상, 5년 이상 된 그런 사회복지사가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담당해요. 그리고 개방적 접근성, 접근하기에 좀 용이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여기 하나 더 하다 보면 사명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질. 여기 있는 거 다 들어가네요. 답은 5번. 소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업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운동을 도입한다. 이거 대응이 될 수 있죠. 직원 참여와 자기개발 기회 확대. 이게 소진을 예방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감정적 정서적 지지 역할을 강화한다. 그렇죠? 조직의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 미션 관리에서 수업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했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진 최소화, 개인별 성과평가. 이거는 오히려 소진을 야기하죠. 답 5번이 되겠습니다. 모금 관리 넘어갈게요. 사회복지 조직에서 모금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야기하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가 아닌 것은 여러분 사회복지 조직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또 다원화됐어요. 주체가 굉장히 다원화됐어요. 전통적인 사회복지 기관 시설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바우처 기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무조건 이거에 비례해서 정부 지원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의 예산은 계속 늘었지만 해당 기관에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 자원은 감소된 거죠. 정부 지원이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 확보 압력은 늘어났는데 수가 많아지고 종류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자원 제공자한테 의존이 되면 독립성을 갖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한 한 자원 제공자에 대한 자원 의존을 줄이는 거, 즉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압력이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떤 이유들로 모금의 중요성, 그 다음에 프로포절 작성해서 여러분들 푸계평 수업 때 프로포절 작성하고 하는 거 배울 텐데 프로포절 작성해서 사업비 따는 거, 뭐 이런 거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했죠. 보면 수적 증가, 정부 지원 감축, 자립압력 증가, 경쟁 심화, 이게 다 모금의 중요성이 확대된 그런 변화에 들어가고요. 공공성 강화는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모금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죠. 공공성은 그냥 세금으로 하면 되니까 공공화되면요. 모금의 과정을 옳게 짝지은 것은 우선 어떤 사업을 할지, 그죠? 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얼마 들지를 정한 다음에 기부 요청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먼저 기부 요청 들어가면 안 될 거고, 뭔가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수행 기관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니겠죠. 먼저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모금 사례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 될지를 우리가 대충 정한 다음에 그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1억이 드니까 뭐 3천만 원이 드니까 그 돈을 기부 요청을 하는 거고 그 기부자에게 인정과 보상 제공하고 강화돼서 더 많은 기부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고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계획기부는 기부자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기부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미국에서 현재 가장 세제 혜택이 높은 방식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기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산 계획을 철저히 해서 기부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세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뭐 1억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향후 10년에 나눠서 그거를 펀드로 관리하면서 년 얼마씩 어디에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 분야에 이렇게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계획 기부예요. 그러다 보면 결정권을 가지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기부자도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그런 기부 프로그램이고요. 자산 계획에 근거해서 대체로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어떤 오랜 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기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모금과 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윤리 원칙 5개 있잖아요. 정직, 존중, 진실성, 공감, 투명성. 답은 통합이네요. 그리고 6가지 그 스탠다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금에 대한 책임성, 이해자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의사소통, 마케팅, 정보에 대한 책임성, 회계 투명성, 보상, 법률 준수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윤리적 모금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설명하세요. 이거 이제 내가 답을 적어놨네요. 여기. 네. 네, 이런 것들 갖추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제도적 보완장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시장치, 민간 감시장치 있어야 되고 거버넌스가 건강해야 되고 모금과 하나하나가 윤리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 저희 수업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자원봉사의 원칙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자발성 자발적이지 않으면 자원봉사라고 하기 어렵죠. 무대가성 돈 받고 하면 자원봉사가 아닌 거죠. 그죠? 사회적 일자리, 뭐 공공 일자리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잡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성 이 3가지가 가장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자원봉사의 원칙이고요. 여기 혜택의 원리라든지 조직성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내 가족한테 도움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돼야 된다는 거게 혜택의 원리고요. 조직성은 조직적인 활동이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자원봉사의 원칙 5개인데요. 답은 4번인데
근데 얘네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발성도 조금 무너지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무대가성도 요즘에 실비 지원해주는 자원봉사 활동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점점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도 도움이 되고 나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재밌고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조직성은 개별적, 우리가 개인주의화 되면서 점차 조직적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으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모습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향을 설명하긴 했는데 전통적인 원칙은 이렇게 5개. 그래서 답은 4번 개별성이다라는 거고요. 비영리 조직이 갖춰야 될 체계가 아닌 것은 직무기술서 있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종종 간과되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자원봉사자는 사후관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후관리는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는 사후관리 안 해도 돼요. 답이 2번인데 어쨌든 다 봅시다. 자원봉사자를 똑같이 굉장히 잘 뽑아야 되는 거, 그리고 선발해서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하는 체계, 슈퍼비전하는 체계, 인정과 보상 체계, 이거 다 갖추어야 되는 거네요. 네.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현재 대부분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 맞춤형 사례관리. 자, 여러분.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뭐죠? 희망복지지원단이죠.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공공사례관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공이 이전까지는 사례관리를 민간이 전담했었어요. 그러다가 공공이 사례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시군구 단위의 이 사례관리 체계를 만든 거, 그게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시군구로 잡고 이 시군구에 그래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그걸 할 이 전담 부서를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제도를.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행복이음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은 이 시군구가 이렇게 있으면 많은 읍면동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읍면동들의 동주민센터들도 있고 또 여기 민간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도 많은데 이런 데서 다루기 힘든 아주 어려운 사례, 문제를 많이 갖고 아주 심한 문제를 가진 그런 사례들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진 시군구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이걸 사례관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개입하는 거, 이게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이 되겠고요. 보면 답은 3번인데 보면 사회복지사무소하고 보건복지사무소는 시범사업으로 시도됐다가 제도화되지 않은 그런 공공전달체계고요. 차동은 서울시에서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걸 통한 사각지대 발굴, 이걸 목표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차동이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전국화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 외의 지역은 읍명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같은 사업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고 희망복지지원단하고 같이 활동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협의체예요. 우리 지역에 각종 전문가들과 자원이 망라되어 있는 그런 협의체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향으로 옳은 것은 자, 작은 정부를 표방, 바우처, 장기요양, 민영화죠. 그죠? 그래서 많은 복지 선진국들은 사회 서비스를 공공화로 시작을 했어요. 즉, 돈도 자원, 재원도 공공이 되고 전달, 서비스 제공도 운영, 복지시설 운영하는 것도 공공이 하는 그런 공공화 방식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신자유주의가 이 지배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은 정부를 이렇게 지향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민영화하는, 재원은 공공이 전부 혹은 일부 될 테니까 전달 제공 운영은 민간 니네가 해, 더 유연하고 더 전문적이고 더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빼한 게 민영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게 사회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다 보니까 민영화로 시작을 했죠. 민영화를 시작을 해서 정부가 재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고 있고 전달은 민간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최근에 문정부 들어서 사회서비스 원이나 통합돌봄하고 같이 해서 좀 공공화의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민영화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고요. 우리나라 3번, 우리나라 사회복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하고 공공이 함께하는 통합 사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희망복지 지원단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복지 지원단은 시군구에 설치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 서비스 허브화 사업을 시작했다. 그렇죠? 같이 하려고 허브화 사업을 한 거죠. 복지 허브화 사업은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 더하기 통합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려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계급여의 공공부조의 집행체계는 읍면동, 맞아요. 읍면동 시군구로 이어지고요. 집행은 읍면동이에요.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 후 행복이음을 구축했다. 행복이음이 2010년도에 도입됐고요. 희망복지 지원단은 12년도에 설치됐어요. 이게 아니죠. 반대죠. 행복이음 구축 후 희망복지 지원단이 만들어졌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주요 구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 공공부조는 지자체고요. 지자체. 그리고 대체로 사회보험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실업급여,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는 다 공단이 전달체계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지부 다음에 공단. 한번 보죠.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는 여러분 보건복지부 다음에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복지부 다음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 서비스는 복지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활급여는 복지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거 맞네요. 답은 리을만 맞네요. 답은 4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된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거 맞는 말이고요.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 전달 체계로 구분된다. 이거는 서비스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 주체. 그죠? 예산과 재정과 전달을 누가 하느냐. 주체에 따라서 공공과 사적 전달 체계로 구분된다. 답이 2번인데요. 서비스 종류가 아닌데. 네.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한다. 집행체계는 전달하는 거다. 자, 보통 행정은 보통 공공이 맡고 집행은 민간이 맡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그 전달체계 구성이었는데 이게 조금 변하고 있어요. 좀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산은 공공이고 또 전달은 민간이었는데 이것도 여기 공공, 민간 같이 들어가고 점차 민간이 좀 중요시되고 전달 민간이 거의 전담하다가 여기 또 공공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복잡해. 이걸 복지 혼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복잡해지고 있죠. 읍면동은 집행체계에 해당한다. 맞죠? 제일 일선 제일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체계에 해당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사회복지급여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급여는 공공부조급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돼요. 근데 사회보험은 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 제공돼요.
답은 1번은 틀린 거고, 사회복 서비스 급여는 민간 부분이 재정과 서비스 아니에요. 재정은 공공이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맡고 있는 부분이. 2번 틀렸고, 복지 혼합은 전달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방금 그런 얘기 했죠. 사례 관리는 민간 부분이 전담한다.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부터 공공의 역할이 좀 강화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어요. 틀린 말이고,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진 않아요.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또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이 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틀린 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거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으로 오른 것은 공공구조의 전달체계에서 시군구 읍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쵸? 공공구조는 얘네가 다 해요. 지자체가. 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 아니죠. 공단이 다 하죠. 공단.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서는 시도 아니죠. 우리는 읍면동에 주민센터에 가면 돼요. 신청하는 집행체계는 읍면동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은 아니에요. 이건 공단.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 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공이 했을 때의 장점이 있고요. 민간의 장점이 각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맡을 때 더 유리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 민간이 맡았을 때 더 유리한 서비스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공공이 제공할 것인가 민간이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사회복 전달 체계에서. 그리고 또 같이 제공할 것인가. 요즘에는 그래서 민관 협력도 같이 좀 논의되는 내용인데요. 요거의 특성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문제 정도 풀어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를 더 잘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보죠. 자, 공공은 어떤 성격을 갖냐면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재원 확보가 안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대규모로 한다든지 기초적 사업이라든지 생계 지원 같이 그리고 공공재적 성격을 가져서 외부 효과가 큰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공공이 맞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민간이 맞는 게 좋은 거는, 약간 민간은 어때요?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거 해볼 수 있죠. 공공은 이런 거 못해요. 실패할까봐.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선도적 혁신적인 거 시도해보는 거,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들, 그리고 개별적 접근이 요구되는 개별화라든지 개별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업들, 그리고 시급하게, 여기는 관료적이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오래 걸려요, 공공은. 그래서 시급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유연한,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들은 민간이 맞는 것이 민간의 장점이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은 민간이 맞는 게 더 적절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특성들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서로의 장점이 서로의 단점이 돼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공재적 외부 효과가 가는 서비스는 정부, 맞는 얘기고요. 개별화, 민간, 안정성이 중요한 거 정부, 표준화가 용이한 거 공공, 정부가 해야죠. 그렇죠?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 정부 맞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민간 조직의 강점, 요런 것들이겠죠. 다양한 서비스, 그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 충족에 유리한 건 공공, 정부가 하는 게 더 유리해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게 틀린 얘기니까. 계속 한번 봅시다.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죠. 민간이 하면 훨씬 다양화될 수 있을 테니까, 욕구에 더 민감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테니까, 그리고 선도적인 거, 혁신적인 거, 그리고 사회복 참여 욕구를 수렴할 수 있다. 더 유연하게 그런 거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공공과 비교하여 민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의 장점 한번 찾아보죠.
정부 제공 서비스, 정부 사업에서 못 받는 약간 차상이라든지 그런 대상들 지원하는 거, 그런 거 민간이 해볼 수 있죠. 선택의 기회 확대할 수 있죠. 선정 과정의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 이건 정부가 행복 이음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죠. 이건 정부 공공의 강점이에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전문성, 전문적 서비스 제공, 대응하여 유연하게 서비스 제공. 이건 다 민간의 강점이네요. 보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민간과 공공의 전달 체계로서의 강점, 특징 같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11번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에 관한 이 원칙도 시험의 문제에 잘 나와서 문제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쭉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전문성, 적절성 뭐 이런 것들 얘기돼요. 그런 것들의 특징을 딱딱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죠. 정보 부족이나 비용이 비싸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뭐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거 접근성 이슈예요.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다양한 서비스가 없다면 책임성이 아니에요. 포괄성.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거 포괄성 이슈예요. 그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건 지속성, 연속성의 이슈죠. 지속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연속성으로 나오기도 해요. 출제자에 따라서 어떤 용어를 쓰냐에 따라 다른데 지속성, 연속성 이슈고요. 필요한 서비스 양과 질이 부족하다면 적절성이 결여된 거다. 맞아요. 이건 적절성 이슈 혹은 또 충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답은 리을이 맞고 리을만 맞나요? 그죠? 이 틀리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전달 체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상호 연관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 통합성 맞죠? 통합성은 여러 서비스를 누락이나 중복 없이 제공하는 걸 의미해요. 이건 통합성 맞는 말이고 핵심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한다. 이거는 전문성이죠.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한다. 연속성, 지속성 맞고요. 양과 질이 이렇게 양과 질이 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이어야 한다. 적절성, 충분성 맞고요. 소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더 돈이 많거나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먼저 제공하는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이 제공하는 이런 거 아니라 평등하게 평등성 맞는 얘기 답은 2번이네요. 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죠 한번.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전문성이 높으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뭐 이런 거, 효과성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성이 높으면 당연히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해지겠죠. 그죠? 맞는 얘기고 거리뿐만 아니라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그 다음에 금전적인 것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접근성 이슈예요. 영업성에 영향을 준다. 맞는 얘기고요. 이거 정보 접근성, 그 다음에 거리, 물리적 접근성, 그 다음에 금전적인 어떤 장벽에 대한 얘기도 접근성 다 포함돼요. 책임성을 높이려는 전략이죠. 책임성을 높이면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죠. 그죠?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고요.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연계에는 통합성이나 포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전문성을 높이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여기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괄호에 들어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의 연결이 옳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거는 내가 필요한 서비스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취업을 위한 고용 지원도 필요하고 구직 기간 동안에 어떤 생활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 갖고 있어서 정서 지원도 필요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하나밖에 제공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포괄성이 결여된 거예요. 이건 포괄성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양과 질이 충분해야 한다. 이건 적절성, 충분성 이슈고요. 핵심 업무는 자격이 인정된 사람, 전문성 이슈고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받아야 된다. 접근성 이슈죠. 보죠. 포괄성,
적절성. 답이 2번이네. 그 다음에 전문성, 접근성. 맞네요. 답 2번. 전달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충분한 양과 질 높은 서비스, 적절성. 제약 없이 서비스를 쉽게 받는다. 접근성, 맞죠?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건 지속성, 연속성 맞죠? 맞네요, 이 두 개. 종합적으로 서비스 제공, 포괄성, 통합성. 틀렸네요. 니은 디귿이 답이네요. 답은 2번이네요. 옳은 것을 고른 거는. 자, 마지막 사회복지 서비스들 사이의 파편화. 그러니까 분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예요. 통합적이거나 포괄성 없이. 근데 파편화를 줄이고 다시 얘기하면 파편화와 단절을 줄이려면 연속성, 지속성, 포괄성, 통합성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례 관리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사례 관리고, 네트워크 연계 이런 것들 중요시해야죠. 그리고 욕구를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걸 줄이려면 다시 얘기하면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 연속성 같은 걸 높이려면 네트워크 강화돼야 되고, 사례관리 강화돼야 되고, 서비스 분화는 이건 아니죠. 서비스를 분절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욕구를 다 알고 있어야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죠. 근데 이걸 하려면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막 넣다 뺐다 같이 막 할 수 있는 걸 하려면 네트워크와 연계 기제가 마련돼 있어요. 연계 협력 기제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기말고사 대비 클래스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거 베이스로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 배운 것들 쫙 이렇게 준비하셔서, 자, 기말고사는 6월 12일 날 보는 걸로 하고 6월 12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공지는 이 클래스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험, 다른 시험들도 잘 준비하셔서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